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부재와 실종 할 차례인데요. 일단 부재부터 봅시다. 부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재산관리인이에요. 재산관리인. 그쵸? 부재자한테 재산관리인이 있느냐 없느냐.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선임해 줄 거냐. 민법은 재산법이니까. 보겠습니다. 한번 가지치기해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관리인이 재산관리인이 있는 상황이에요. 부재자가 원래부터 부재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어디 해외를 간다거나 이랬는데 갑자기 부재자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좀 길게 갔나 보죠. 해외에. 그러니까 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해놓고 갔단 말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원칙이에요. 국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는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부재자 상태니까, 부재자 상태가 됐으니까 연락이 안 된 지 좀 시간이 많이 흘렀을 거고, 첫 번째 관리인 있게 재산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갔을 때 기간을 정해놨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거죠? 그 기간이 도과가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관리인이 없게 된 거죠. 관리인이 없게 됐으면 우리가 처음에 관리인이 있고 없고로 나누니까 관리인이 있는 경우와 관리인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재자 상태에서 관리인이 없게 된 경우, 우리 법원은 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처분을. 그러니까 관리인 권한이 소멸했다는 거는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다? 여기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흘러와서 관리인 권한이 소멸됐으면 관리인이 없게 됐으니까 법원으로서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필요한 처분이 뭔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인 선임하는 거예요.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 재산관리인 없어졌어? 그럼 우리가 선임해 줄게. 이거죠. 선임. 보통 누구 한다고요? 가족을 하죠. 보통 가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데, 이런 거 이제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해준다고요. 선임해주고, 아니면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예 매각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쪽은 그냥 필요한 처분이라고 하니까 뭔가 한 두세 가지는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 넣어놓은 거지,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수험적으로는 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재산관리인이 중요한 개념이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인 선임한 다음에 뭐 시켜야 돼요? 이런 거 시켜야죠. 재산 목록 한번 작성해 볼래? 네가? 부재자의 재산 목록 한번 작성해 봐.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처분 같은 건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렴. 그리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다면 뭐 받아서 해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렴. 권한 넘는 행위는 뭐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 처분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수험적으로 권한 넘는 행위는 처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 비었네요. 지금 이 부분. 예외. 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그 상황이 있는데, 부재자가 갑자기 생사 불분명 상태가 된 겁니다. 틀림없이 관리인 뭐가 남았죠? 기간이 남은 거예요. 재산관리인 기간이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부재자가 생사 불분명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재산관리인이 딴 마음 먹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하겠다고요. 법원이 개임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 너는 못 믿겠다. 안 되겠다. 우리 법원이 신뢰하는 재산관리인이 있거든. 걔로 바꿀게. 두 번째, 아니면 법원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알려줘야 되겠죠. 부재자 상태지, 생사 불분명 됐지, 재산관리인 부재자가 너 선임하고 간 건 알겠는데 법원이 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딴 맘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독. 뭘 할 수 있습니까? 재산 목록 작성하라고 하고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처분 같은 거 하라고 하고요. 권한 넘는 행위 하려면 허가받고 해라. 이거 가능한 거예요. 똑같이 세 개 똑같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읽어봅시다. 법조문을 읽으면서 봅시다. 부재와 실종 22조 1항.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부재자인데, 우리 학설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개념을 하나 더 넣고 있죠.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대요. 부재자인데 재산 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검청이긴 한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된다. 재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고요. 얘랑 좀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얘랑 같이 보시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필요한 처분은 여기죠, 여기. 지금 재산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죠. 못 보셨나요? 여기.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 선임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쪽으로 간다.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간다. 재산관리인 없는 상황에서 부재자니까 그러면 필요한 처분인데 얘는 재산관리인 선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재산관리인 선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죠. 이 검청에 의해서. 뒤쪽 이문 읽어보면 얘는 어디 위치하는 거죠? 지금 22조 1항 2문은 여기인 거 아시겠어요? 22조 1항 2문 22조 1항 2문 생사불분명한 상태에서도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재산관리인 소멸이구나. 여기죠. 여기. 죄송합니다. 지우고 관리인 권한 소멸이니까 얘가 25조 1항 2문으로 가는 거죠. 그죠? 지금 22조 1항 1문은 이쪽이에요. 필요한 처분. 관리인이 없고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 그거는 그냥 선임이다. 재산관리인 선임이다가 얘가 22조 1항 1문이고 22조 1항 2문은 여기인데 여기는 결국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 그 다음에 2항.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전항의 명령이 뭐예요? 전항의 명령? 전항의 명령은 필요한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 필요한 처분 수험적으로 뭐라고요?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해 준 거라고요. 부재자니까 뭔가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도 맞거든요.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 근데 연락은 좀 됐나 봐요. 연락이 드문드문하지만 연락이 와서 나는 내 재산을 법원이 선임한 이 재산관리인한테 맡길 수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게 라고 의사표시를 했으면 아무리 부재자라고 하더라도 사적자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취소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본인이 했잖아요. 선임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하면 전항의 명령,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취소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는 기속이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사적자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23조 보겠습니다.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관리인 일단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생사 불분명 상태로 갔죠. 재산관리인을 정했는데 생사 불분명 상태로 간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보시면 뭐예요? 법원은 개임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 거의 개임할 수 있다. 개임은 원래 지금 재산관리인 있는 상태잖아요. 있는 사람 자르고 새롭게 선임하는 게 개임이죠. 그죠? 24조 관리인의 직무.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결국에 재산관리인이라는 개념이다. 뭐 하고 뭐 해야 되는지 뭐 못하는지 좀 이런 걸 많이 살펴봐야 되겠죠. 24조 1항 보겠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 작성. 일단 첫 번째로 파악부터 해야 되겠죠. 내가 뭐 관리해야 되는지. 2항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재산 보존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 하나 있네. 아까 위에도 하나 있지 않았나? 여기도 하나 있거든요.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필요한 처분 2개잖아요. 이거 2개가 달라요. 아시겠죠? 첫 번째 22조 1항 1문에서 나온 필요한 처분은 재산관리인 선임이고 재산관리인 선임 되면 이제 뭘 시킬 수 있죠? 보존을 위해서 좀 행위를 이것저것 좀 해봐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필요한 처분이라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22조 1항에서 나온 거랑 얘랑 다르다고요. 필요한 처분 2개가.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건데 얘가 실제로 가사소송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근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재산 상황 보고하고 관리 계산 명령이라는 게 있대요.
이런 거. 그리고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고요. 담보 제공 같은 것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현금 같은 거 있으면 부재자 재산으로 현금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금융기관에 예탁해라 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관리인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재산 상황 보고 좀 해봐. 관리 계산 명령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관리 같은 거 계산해봐라 뭐 그런 건가?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재산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부재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으면 법원이 재산관리인한테 야 그거 팔아버려. 안 되겠다. 담보 제공 좀 해줄래? 너 앞으로 재산 관리하려면 네가 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부재자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해 입히면 네가 담보 제공한 걸로 부재자한테 손해 입힌 거 커버치게 담보 제공 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재자 재산 관리 재산 목록 한번 보니까 현금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갖고 있지 말고 금융기관에 부재자 명의로 예탁하렴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필요한 처분과 위에 필요한 처분이 좀 달라요. 위에 필요한 처분은 약간 거시적으로 재산관리인 선임하는 거였으면 여기 필요한 처분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뭔가 명령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4조 2항은 법원이 관리인이 없어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한테 이런 거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방금 보셨던 24조 3항의 내용은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생사 불분명으로 와서 요거 또 똑같잖아요. 얘랑 똑같잖아요. 이쪽이 24조 3항의 내용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넘어갑니다. 24조 4항. 전 사망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애죠. 당연히 부재자 재산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현금 물건 같은 거 있으면 물건 같은 거 맡기고 막 맡아주는 그런 서비스 이용하면 비용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부재자의 재산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요. 25조 관리인의 권한 보겠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대요. 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 이게 뭐지? 118조 뭔지 아세요? 대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리에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요. 보존, 이용, 개량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보존 행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이용, 개량은 뭔가 제한이 달려 있긴 해. 물건이나 상품에 변동이 없는 한도에서 이용, 개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라는 건 보존, 이용, 개량을 넘어서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은 보존, 이용, 개량이고 그걸 넘는 행위는 결국에는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해라.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그래서 25조 1문과 25조 2문은 여기인 거 아시겠어요? 여기가 25조 1문, 여기가 25조 2문이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그려드린 요 가지치기가 법조문을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있는 법조문을 가지고 좀 통일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법조문에 다 매칭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은 보여드렸잖아요. 지웁시다. 쓰실 것 같아서. 거기 기본 강의 할 때 거기 다 써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얘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도 받고 넘어갑니다. 관리인의 담보 제공 보수 중요하죠. 자주 나오더라고요.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한테 뭐 하라고 할 수 있다? 담보 제공하라고 할 수 있다. 왜 담보 제공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재자의 재산에 손해 입히면 네가 담보 제공한 걸로 커버하겠다. 2항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보수 지급할 수 있고요. 이거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합니다. 보수 청구권 있다. 은근 나와요. 보수 청구권 있다. 재산관리인한테. 3항 전 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또 나왔네요. 생사 불분명일 때. 그러면 재산관리인 끝. 넘어갑니다. 그 표로 잘 확인해 보세요.
27조 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았어요. 5년간. 무슨 실종이죠? 얘를 보통 실종. 구체적인 사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부상하지 아니했다. 그 상태로 행방불명됐다. 보통 실종입니까? 특별 실종입니까? 보통 실종으로 봤어요. 우리 판례는 5년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뭔가 그거는 그 정도면 기타 위난 종료라고 봐서 1년을 적용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판례가 그거 5년으로 봤죠. 확인하시고 2항 특별실종이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이런 위난들이 전부 다 종료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대요. 1년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항과 같다. 1항과 같다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로 읽으시면 되겠죠. 실종 선고가 나오는 1년은 특별실종. 봅시다.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절차를 한번 봅시다. 쭈르륵. 시작이 뭐죠? 최후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뭐는요? 보통 실종은요? 최후 소식으로부터 5년. 보통 실종이면 5년. 그때 요 기간을 뭐라고 하죠? 실종 기간 만료라고 표현하죠. 여기다가 실종 기간 만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열심히 찾다가 실종 기간 만료가 되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실종 선고 청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실종 선고 청구. 그러면 법원은 뭐 하죠? 절차 반드시 거치는 거.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6개월 이상. 공시최고 뭐죠?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서류상 죽여달라고 실종 선고 청구 들어왔거든요. 갑 혹시 살아있으면 신고하시고요. 갑의 생사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공시최고.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이제 실종 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실종 선고 중요한 거 뭡니까? 실종 선고 시점에 사망한 걸로 보는 거죠. 아니에요. 실종 선고가 나오면 언제 사망한 걸로 보죠? 실종 기간 만료 시점으로 소급해서 이때 사망한 걸로 봅니다. 아시겠죠? 되게 자주 나오는 오답이에요. 되게 자주 나오는 오답. 만료 시점.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니까 여기서 2개. 본다는 간주니까 추정 아닙니다. 실종 선고는 사망 추정이 아니고 사망 간주예요. 차이는 뭐예요? 사망 간주가 훨씬 센 거, 법원이 어쨌든 실종 선고 결정이라는 거 하나 내보내는 거니까 실종 선고 없애려면 취소 결정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실종 선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조의 기간 만료한 때 실종 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이때 사망한 걸로 보게 되는 거고 실종 선고 시점 아니라고요. 실종 선고 시점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 어차피 뭐 지금 죽나 예전에 죽은 거나 상관 있나? 엄청나게 상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죠? 상속에 관련이 됐으니까. 그때 죽은 걸로 보느냐 아니면은 실종 선고 시점에 죽은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속인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종 선고 취소는 생각보다 자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에서 여기서 또 하나 꺼내봅시다. 일단 추정은 아니고 실종 선고의 효력은요. 사망 간주는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냐면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상 법률 관계만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뭐는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공법상 법률 관계는 종료되는 게 아니죠. 일단 첫 번째. 공법상 법률관계 종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으면 형사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래 주소지 중심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즉 새로운 주소지에서 사법상 법률관계가 발생을 된다면 걔는 유효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사법상 법률관계는 유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망 간주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는 큰 사고가 나서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분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새롭게 나와야 되고, 그쵸? 새롭게 뭔가 신분증 만들어서 새롭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서류상으로 원래 이쪽에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새롭게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맺는 법률 관계는 전부 다 유효한 걸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종래 주소지 중심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시겠죠?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사법상 법률 관계는 유효가 되는 거고, 사법상 법률 관계만 종료시키는 거니까 공법상 법률 관계는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형사재판 같은 거 걸려 있었으면 그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기억상실증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다음 실종선고의 취소 보겠습니다. 실종선고 취소되는 거. 실종자가 알고 보니까 생존하고 있었네요. 오. 아니면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실종선고 에서 중요한 거는 사망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이 시점에 사망했다라는 거는 그냥 서류상으로 그렇게 만든 것 뿐이지 이 시점에 사망 안 했겠죠? 그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살아 있었어. 그러면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살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사망이 안 된 게 밝혀졌어요. 요때 사망했어. 아니면 요때 사망했어가 이제 실제로 밝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얘 취소해야 됩니다. 실종선고 취소하고 그때가 실제 사망 시점이 되는 거니까 그 시점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사망을. 왜죠? 사망 이꼴 상속이니까.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사망 시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실종선고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면 이 시점과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두 개가 밝혀지면 이미 확정된 실종선고, 결정된 실종선고 취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28조, 29조의 내용이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 기간 만료 시점과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뭐 해야 된다고요? 실종선고 취소해야 된다고요. 실종선고 취소해야 됩니다. 단서. 그러나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까 위에 올라가서 실종선고가 나왔죠? 근데 두 가지 사정이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생존하고 있었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밝혀졌어. 사망 시점이 실종 기간 만료 시점이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는 사망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아니겠죠. 그게 밝혀진 거죠. 실제로. 밝혀지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거 두 가지 사정이 생기면 여기에서 실종선고 취소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종선고 취소는 또 무슨 효력이 있는지 아세요? 또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망됐다고 간주한 실종선고를 아예 없애버린 효력이 있어요. 소급해서. 그러니까 사망이 원래부터 없었고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률관계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죽었었어. 취소가 되면 그 죽었던 건 없었어서 원래부터 쭉 살아있었어.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실종선고 취소되면 가장 어려운 거는 실종이 선고가 나오면 사망인 간주가 되는 거니까 상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한테 재산이 상속이 된 거고, 그 상속인은 그 상속 재산을 뭔가 처분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걔를 어떻게 할 거냐죠. 걔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실종 선고부터 실종 선고 취소 부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종 선고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실종 선고 취소가 됐습니다. 실종 선고가 나오면 저쪽에 실종기간 만료 시점으로 해서 사망한 걸로 간주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때부터 죽었었던 거야.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현재는 여기잖아요. 실종 선고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제서야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상속에 근거해서. 그죠? 왜냐하면 시간의 순서대로 따지면 요때서야 갑이라는 부재자, 실종자가 사망한 걸로 되는 거니까요. 그죠? 사망 신고하고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를 기준으로 상속을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겠어요? 자녀,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처분하겠죠? 상속 재산 처분. 갑이 실종 선고로 사망했고 을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인인 을이 누구한테 처분해요? 병한테 처분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유효한 걸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을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갑의 사망 간주를 했고 사망 간주를 이끌어냈고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진 거고 그쵸? 그렇다면 이 상속 재산 처분은 유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을 많이 보호하겠다는 거죠. 병을 많이. 선이어야 되는데 뭐 둘 다 선이든 한 명이 선이든 이거는 다 학설에 대한 논리니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본 강의에서 안 했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을이 효자잖아요. 이 정도면 효자 효녀란 말이에요. 왜냐면 실종 선고가 완벽히 나온 다음에 팔았잖아요. 그쵸? 완전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게 서류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됐구나 라고 해서 팔았으면 효자 효녀니까 요 29조 1항 단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한테 완전히 넘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팔았다고 해볼게요. 실종 선고 나오기 전에 최후 소식까지 다 나온 상황이에요. 최후 소식까지 들리고 5년도 지난 상황이에요. 보통 실종이라고 하면 실종 선고 청구는 했는데 아직 실종 선고가 되진 않았어. 법원으로부터. 근데 거의 뭐 나올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 팔았어요. 이때. 그러면 얘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되잖아요. 얘는 틀림없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만 이거 유효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팔면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그냥? 그냥 무효가 아니고 이때 판 행위를 뭘로 보는지 아세요? 무건대리 행위로 보는 거예요. 무건대리 행위. 아시겠죠? 왜냐하면 본인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아마 팔면 본인의 명의를 가지고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을 거고 아버지는 지금 부재자 상태니까 아마 관련된 서류를 다 아들이 구할 수 있었겠죠. 그 상태에서 판 건 무건대리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되세요? 여기서 판 건 무건대리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걔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불속성 효자면 얘는 무건대리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효자 효녀라면 그냥 유효로 만들고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그렇다면 병이랑 을을 보호하겠다. 병을 특별히 보호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살아서 돌아온 사람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살아서 돌아온 사람.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 민법은 재산법이니까 살아서 돌아오면 살아서 돌아온 것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다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X가 병한테 넘어간 것도 원래 갑 걸로 다시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 을이 효자로서 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았죠. 우리 병한테. 팔고 뭐 받았겠어요? X에 대한 반대급부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갑한테 반납해야지. 이거를 규정한 게 29조 2항입니다. 실종선고 취소가 있을 때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실종선고는 결국에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망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상속인이죠. 일단 첫 번째. 사망이 돼서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게 되는 자니까 상속인 아니면 보험 수익자더라고도 합니다. 사망보험 같은 거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부재자가 사망이 완전히 간주가 돼버리면 가입한 생명보험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두 사람 시험에 나오는 거 상속인과 보험 수익자. 상속인은 뭐가 붙어 있을 것 같으세요? 선순위 상속인 붙어 있을 것 같으시죠? 후순위 상속인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자, 상속인이 선이에요. 선이. 몰랐어.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지. 라고 하면 어디까지? 현존한도에서 반환. 현존한도. 악이라면 나쁜 놈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익, 이자, 손배까지.
이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배까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겠네요. 이익은 받은 돈 다 줘. 거기에다가 이 기간 동안 네가 받은 날로부터 아마도 실종선고 취소가 나왔으니까 현재는 여기잖아요. 이때 팔았죠. 그 돈 받고 여기서 매달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닙니까? 법정이자. 그것도 다 줘. 게다가 지금 알고 보니까 X 판 가격이 팔았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막 2배. 그거에 관련된 걸 손해로 주장한다면, 손해가 인정된다면 그것까지 다 토해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을 자체를. 그렇죠? 병은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그래서 선이 악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이라면 현존 한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그리고 악이라면 이익, 이자, 손배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존하는 한도가 되게 재밌었죠. 그 돈을 안 쓸 곳에 낭비했으면 이미 소비가 돼서 현존하는 게 없게 되는 거고, 하지만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곳에 썼으면 걔는 어차피 네가 빚 내서라도 썼을 테니까 너의 자산 상태는 지금이 딱 돼야 되니까, 그래서 빚 내서라도 어쨌든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 걸린 게 있으면 빨리 써야 된다. 막 낭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도 있죠.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길 가다가 돈 주우면 야 이건 빨리 써야 돼. 그냥 거기서 빨리 사람들을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음료수 빨리 사주고 빨리 치워.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 아니었죠. 낭비했잖아요. 돈 주운 김에 기분 좋아서 쌌으니까 안 써도 될 돈이었죠. 그러면 현존하는 한도가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잘 갖고 있다가 내가 꼭 써야 되는 돈인 생활비에 보태서 썼어. 그러면 걔는 원래 썼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을. 아시겠죠? 30조 동시사망 보겠습니다.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거 좀 입에 붙여놓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동시사망 추정. 간주 아니고 추정입니다. 민총에서 추정이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다운받으셔가지고 민총에서 컨트롤 F 추정으로 찾아보시면 첫 번째 여기서 동시사망 추정 나오고요. 하나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한 쪽에서 했었는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기한의 이익. 채무자한테 있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건 뭡니까? 변제기를 보통 정하잖아요. 돈을 빌리면서 1년 정했으면 1년 동안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이 기한의 이익이었어요. 채무자한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 채무자에게 있다고 추정. 추정은 두 개예요. 나머지는 다 간주. 이거 추정과 간주를 건드리는 선택지가 다른 시험에서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제법. 그러니까 추정은 두 개다. 나머지는 다 간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네요. 그렇죠? 동시사망 추정이 가지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동시사망 추정이 가지는 의미는 그 동시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둘이 여행 가다가 둘이 사망했을 때 이렇게 누구한테 상속됐느냐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쵸? 동시사망 추정이니까 이렇게 둘이 같이 사망하게 되고 1순위가 이 사람 그리고 을은 같이 1순위 대신 1.5대 1로 받아간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전체 다 받으려면 갑이 먼저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병이 사망했다가 인정이 되면 정한테는 가는 게 1도 없이 을이 전부 다 상속재산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한 거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쪽에 제가 그려드렸으니까. 동시사망 추정, 일단 첫 번째 간주가 아니고 추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동시사망한 자들 사이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부재와 실종 다 했습니다. 이제 법인. 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정주의라고 일단 표현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시키겠다라는 거. 법정주의, 법에서 뭔가 요건을 정해놨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거 여기 보시면 32조에 보시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얘는 허가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되게 유사해요. 두 개가 되게 유사합니다. 법정주의와 허가주의가 되게 유사해요. 법으로 요건을 정해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함으로써 법인이 설립하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거에 대응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유설립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설립주의. 그냥 법인 설립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뭐 주석서에 보면 스위스 정도가 자유설립주의와 되게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법정주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주무관청이고요. 법원 아니네요. 그죠? 법원과 주무관청이 할 수 있는 거 두 개 다른 거 아시죠? 그것도 오늘인지 내일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법에서 법인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만을 비가 나오면 법인이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비영리 법인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영리 아닌 사업이라는 건 구성원의 이익을 반드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3조 법인 설립의 등기 보겠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등기를 해야만 성립한대요. 이 성립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인격을 취득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진짜 클래식하게 이런 거 건드려서 오답으로 만들어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니고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3조는 안 나오는 조문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긴 해요. 근데 무슨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조문은 아니어서 맞히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럼 34조 보겠습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은 권리 능력이네요. 오, 반갑네요. 뭔가 권리 능력.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뭐 봤습니까? 자연인에서 처음으로 본 능력이 권리 능력이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봤고 법인도 권리 능력이 먼저 나오네요. 뭔가 제한되는 느낌이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뭔가 요걸로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드시죠. 근데 실제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죠? 거의 제한이 안 된다로 보고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하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고 간접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라? 엄청 넓다, 매우 넓다로 이해하자고요. 매우 넓음.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라고 해서 뭔가 제한되는 거 아니야? 법인의 권리 능력? 거의 안 된다. 거의 안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관 나오죠. 정관이 뭐예요? 법인의 헌법이죠. 그죠? 법인의 헌법. 헌법을 쉽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그 해석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안 되겠죠. 정관의 성격은 그래서 뭐라고 본다? 자치법규라고 보고요. 뭐는 아니다?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죠. 만약에 계약의 성격이 있다면 계약은요 항상 뭘로 배제하거나 바꾸는 게 가능하냐면 구성원들의 합의로 바꾸거나 배제하는 게 가능한 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시다가 어떤 회원 가입 하시려면 동의 받잖아요. 그쵸?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일단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방에게 특별히 엄청나게 불리한 게 아닌 이상 당사자의 합의로 어떤 계약이든 체결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요. 만약에 정관이 계약이었다면 당사자의 합의로 당사자들 구성원들의 합의로 그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자 적용하지 말자까지도 정할 수 있는데 계약이 아니고 실제로 자치 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 같은 것, 구성원들의 합의 같은 것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구는 이거 잘 나오죠. 그냥 자치법규고 계약이 아니다가 자주 나오죠. 계약이다라고 하면 틀리고 자치법규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요. 넘어갑시다. 잘 넘어가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35조. 이따가 법인에서는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예 안 보는 법조문도 되게 많아요. 아예 안 보는 법조문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보죠. 그죠?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35라는 숫자까지도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돼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에게 왜 손해를 가했습니까?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 요건. 대직불 요건이 충족이 되면 누가 책임져라? 법인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법인이 왜 책임져야 돼요? 법인이 실제로 행위한 거 아닌데? 법인이 실제로 행위를 할 수도 있긴 해요? 못하잖아요. 그쵸? 법인은 관념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대표권이 있는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하면 그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뭐라고 보겠다? 법인이 실제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대신 책임지는 게 아니고 법인 스스로의 책임인 거예요. 얘는. 대직불 요건 보겠습니다. 대표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실질적으로 당의 법인을 운영한 사람 그리고 사실상 대표라면 형식적으로 어떤 직함을 쓰고 있는지 상관없이 대표자로 인정하는 거고요. 직무 관련성 마찬가지로 뭘로 봅니까? 외형적으로 보죠. 외형이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직무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면 직무 관련성 인정하죠. 그죠?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외형 이론에서 이런 게 하나 나올 겁니다. 상대방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고 싶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대방이 대표자의 행위가 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행위가 여기 끼워넣기 직무에 관련된 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인데요. 그냥 알이 아니에요. 중과실로 알 수 모르는 경우인데 알았거나 중과실로 모른 경우 죄송합니다. 모른 경우에는 35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인데 어디까지만 포함시키는 거죠? 중과실까지만 포함시키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잘못 쓰면 진짜 짜증나죠. 여기 악이 선의는 무경중이죠. 지금 직무에 관련된 행위가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걸 상대방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은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다. 야, 알고 있었잖아. 그냥 대표자 개인이 너한테 불법행위를 한 거니까 그럼 개인한테 책임을 물어. 만약에 중과실로 몰랐으면 전화 한 통 왔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전화도 한 통 안 해봤구나. 그러면 중과실로 모른 경우죠. 그렇다면 법인은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까지네요. 그 다음 2항 보겠습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안 하는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져라? 지금 틀림없이 대표자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손을 입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당연히 책임져야지. 게다가 원래는 피해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대직불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인도 같이 책임지게 해서 피해자를 좀 두텁게 보호하는 거였는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만 책임을 져야 돼? 그러기에는 상대방 보호가 좀 약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누구까지? 의결에 찬성한 사원 아니면 집행한 사원까지 싹 다 책임져라 라는 거였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이 빠지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을 채워 넣어서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라, 배상을 해라 라는 책임을 묻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원들은 전부 다 주주의 개념이에요. 법인의 주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5조 이항 해석 잘 하셔야 되고 36조 이거를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읽어볼까요?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37조 보겠습니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대요. 여기서 보려고 했습니다. 주무관청이 관할하는 내용들 아니면 법원이 관할하는 내용들 볼게요. 첫 번째 주무관청 설립 허가를 내줘요. 주무관청이. 그 다음에 정관 변경 같은 거 하려면 주무관청에 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인이 일반적으로 사무를 행하는 거 이거에 대한 감독도 누가 한다? 주무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 이것도 주무관청이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기까지 일반적으로 좀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립허가 받고 일반적인 사무하는 거, 그 다음에 허가 취소까지 되는 거. 중간에 정관 변경이 좀 특이하긴 한데 정관 변경도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 정관이 그렇게 자주 바뀐다고? 정관은요. 사회가 좀 바뀌고 우리가 그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원 보겠습니다. 법원이 관할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설립허가 이후에 정관 보충이라는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관 보충은 어디서 있는 거냐면 재단법인에서 있는 거예요. 재단법인은 목명사자이가 반드시 필요해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사단법인은 목명사자이 득존까지 필요한데 재단법인은 거기서 두 개가 빠진 목명사자이가 필요합니다. 목명사자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개예요. 재단법인에서. 일단 목적은 당연히 중요할 거고 재단법인은 재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 자산에 관련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과 자가 중요해요. 쓰면서 하고 싶은데 뒤쪽에 다 나오는 거라서 거기 가서 쓰려고 지금 웬만하면 안 쓰고 있는데 정관보충 이따가 할 건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덜 중요한 명사이가 있어요. 명칭, 사무소, 그 다음에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요거에 관련돼서 만약에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사망하면 이거를 법원이 허가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가서 볼게요. 다시. 그 다음에 법인이 진행이 되면서 사무를 집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직무대행자. 원래 있던 이사가 잠깐 이사 직위를 행할 수 없는 가처분 같은 거 받았을 때 직무대행자 선임해 주고요. 아니면 임시이사. 이사 결혼 생겼는데 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의사결정이 안 돼요. 이럴 때. 그 다음 특별대리인. 법인과 대표 이사 사이에서 뭔가 거래 같은 게 있대요. 그때 필요한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특별대리인. 이런 사람들을 선임하고 해임하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 한다? 법원에서 하는 거다. 그 다음 총회를 여는데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를 열려면 법원의 허가 받아서 해야 됩니다.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마지막으로 해산청산. 해산청산은 누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감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약간 좀 특별한 경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무관청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해산 청산 허가 취소가 일반적인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죠?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네요. 37조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주무관청과 법원. 다음 38조 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라는 게 있는데요. 설립허가를 취소해버릴 수 있대요. 누가 하겠어요? 여기 허가 취소. 누가 해요? 주무관청이 하네요. 그쵸?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대요. 써보겠습니다.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했대요. 조건 위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대요. 공익을 해함. 이런 행위를 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허가 취소가 되면 무슨 사유인지 아세요? 해산 사유예요. 해산 사유. 볼까요? 해산 파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법조문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산 파트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뒤쪽에 있겠죠. 여기 77조 보시면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해산한다고 돼 있죠. 그죠? 설립허가 취소가 되면 해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가 더 있는데요. 볼게요. 존립기간의 만료.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 존립기간을 정해놨나 봐요. 한 3년 정도로. 그러면 존립기간이 만료가 되면 해산이 되는 겁니다. 해산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더 이상 활동 정지하고 새롭게 법률관계 안 만들고 이제 나한테 있는 우리 법인에 있는 채권과 채무만 정산하고 마치겠다라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존립기간 만료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아니 두 번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그리고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마지막으로 파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5가지잖아요. 5가지를 여기다 쓸 거예요. 지금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그쪽 가보시면 38조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 이외 사업이나 조건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설립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허가 취소가 되면 해산 사유에 해당해서 해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존립기간 만료. 그 다음에 허가 취소. 얘를 좀 이렇게 존립기간 만료, 허가 취소, 그다음에 파산,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목적이 이미 달성됐대. 아니면 달성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해산 사유 발생. 정관에서 정하고 있어요. 우리 해산 사유를. 이럴 때는 우린 해산합니다 라고. 해산 사유 발생. 어디서 정한? 정관에서 정한 걸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해산하겠다는 얘기예요. 해산.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해산 사유다. 이거 어디서 정하고 있죠? 77조에서 정하고 있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면 조건 위반하면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3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네요.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38조에 근거해서 주무관청이 취소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7조에 따라서 해산 사유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런 것뿐 아니고 요런 사정이 생기면 바로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77조에서 정한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38조의 세 가지는 77조에서의 허가 취소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 법조문을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얘를 좀 외우셔야 돼요. 예, 제가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존립기간 만료 만, 허가 취소 취, 만취했어. 왜 만취했는지 아세요? 안주를 파닭을 먹었어. 파산. 목적 달성. 달. 파닭을 먹고 만취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외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시겠죠? 외워주세요. 나옵니다. 이거 나오더라고요. 5개잖아요. 5개. 5개면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를 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를 빼고 다른 걸 넣어서 뭐 넣겠어요? 이런 거 넣겠죠. 헷갈리게 딱. 요것 중에 하나를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자, 다음 중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했죠. 얘는 허가 취소 사유
해산 사유가 달라요. 아시겠죠? 39조 영리법인. 우리는 비영리법인만 본다니까요.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조금씩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설립을 보겠습니다. 설립 좀 들어가야 돼요. 산수 한번 합시다. 산수. 민법이 184조잖아요. 그죠? 184개 조문. 우리가 저한테는 신에게는 4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4, 4, 16, 24. 정확하게 딱 떨어지네요. 그죠? 46개 조문씩 해야지 화수목금 해서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하루를 3번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몇 개씩 해야 돼요? 1시간에 15개씩 조문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오늘 몇 가지 해야 된다고요? 46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법인 뒤쪽에서 날리는 거 엄청 많아요.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요? 여기?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 50조 한번 가보세요.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으시겠죠. 제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건 다 날릴 거예요. 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날릴 거고요. 52조의 2 직무집행정지 같은 거 하면 가처분 같은 거 하면 등기해야 된다. 본 적 없죠. 등기 기간의 기산 다 날리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생겨요. 법인 파트에서 좀 생기고 뒤쪽에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조문을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법인에서 이런 내용이 좀 많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 설립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립부터 다음 시간에 시작하려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조문은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할 거고요. 판례는 설명 안 하고 내일부터 이제 해서 4일 동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